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장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풀이 9회차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급수 처리에서 수질 분석 시 1도 DH 독일 경도예요. 독일 경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1도 DH라고 쓰고 독일 경도 이렇게 읽는데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급수 처리에 있어서는 급수의 질을 나타낼 때 경도라는 것도 있고 농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도부터 한번 표시를 해보면 농도는 여러분들 필기시험 보셨고 제 강의를 보셨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농도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ppm 그리고 ppb 그 다음에 EPM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자, 기억이 슬슬 나실 겁니다. 그래서 ppm이라는 것은 이 의미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용액 1kg 중에 용질이 어떻게 됩니까? 용질 1mg이 혼합된 경우를 우리가 ppm이라고 하고, 다르게 좀 쉽게 얘기하자면 100만 분율입니다. 100만 분율을 의미한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수조가 있으면 여기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1kg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소금이 녹아있는데 소금이 얼마만큼 녹아있느냐? 1mg 녹아있다면 요런 거를 1ppm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쌤 100만 분율인 이유가 뭡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1kg이 미리그램으로 치면 10의 6승 미리그램과 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0의 6승이 뭡니까? 100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ppm의 단위를 다르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그램 per 킬로그램입니다. 미리그램 per 킬로그램으로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물이라고 쳤을 때 물 1kg 단위 중량이죠. 단위 중량당 몇 미리그램 녹아 있느냐, 이게 ppm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만 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ppb는 요 이제 위에 거는 100만 분율이었다면 밑에 거는 10억 분율입니다. 자, 그래서 용액 요건 1톤이 돼요. 1톤 중에 용질 1mg 똑같죠? 1mg인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10억 분율이에요. 10억 분율이라고 하고, 자, 그럼 왜 그럽니까? 1톤 같은 경우는 미리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10의 9승입니다. 그래서 10의 9승 미리그램이 되고 10의 9승이 곧 뭐예요? 10억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단위로 쓰게 되면은 미리그램 per 톤입니다. 그래서 단위 톤당 1톤당 몇 미리그램 녹아 있노 하면은 ppb가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EPM이 있었는데 요거는 ppm하고 헷갈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왜? 의미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용액 1kg 중,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용질 1mg인데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EPM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량이라는 게 원소의 당량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눈 값이다 라고 했었고요. 아, 그런 단어가 있군요 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pm하고 이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당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왜? 단위가 똑같거든요. 킬로그램, 미리그램 똑같거든요. 그래서 당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EPM이고 그런 말이 없다 하면은 ppm으로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농도를 표시하는 거다 라고 했고요. 이번 문제에서 묻는 건 뭐예요? 경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도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내나요? 경도라는 것은 급수 1리터 속에 이게 탄산칼슘인데 CaCO3입니다. 요게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 자, 탄산칼슘이 1mg 포함될 때 요거를 1도라고 표시를 하는데 1도 뭐 또는 1도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냥 1도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요게 단위로 치면 미리그램 per 리터와 같습니다. 즉 이 미리그램 per 리터라는 거는 물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미리그램 per 리터나 킬로그램 같으니까 킬로그램으로 쓸 수 있죠. 그럼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ppm. 그래서 여기서도 ppm으로 표시합니다. ppm으로 표시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다르지만 자 여기서 급수 1리터 속에 탄산칼슘 1mg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거를 1도라고 의미를 하고요. ppm으로 표시를 하는구나. 왜? mg per 리터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독일 경도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 경도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자, 이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물 100cc 중에서 여기선 탄산칼슘이었는데 뭘로 바뀝니까? CaO. 요게 산화칼슘이죠. 산소 한 개면은 산화칼슘. 자, 산화칼슘이 어떻게 되냐? 1mg. 1mg 함유된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1도 DH라고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독일 경도 라고 표시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도라 함은 이렇게 의미를 두시면 되고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되는데 근데 실제 물의 그 경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나타내진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쓰는 거 우리 교재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요런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경도라 함은 물속에 칼슘분, 마그네슘분, 철분 요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스케일이 많이 생성돼요. 그런 경우에 경도가 높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 경도의 의미는 요렇게 사전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이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독일 경도라 함은 요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는요, 이 독일 경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자면, 요 우측 거는 농도 표시, 좌측 거는 경도 표시다. 그 중에서 문제에서는 이 독일 경도가 상당히 잘 출제가 되더라.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경도의 의미, ppm으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나타내는군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 독일 경도,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독일 경도 1도 DH라고 쓰면 그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물 100cc 중에 산화칼슘, 이거 한글로 적으셔도 되고 기호로 적으셔도 되는데 좀 찝찝하다. 그러면 산화칼슘 쓰고 갈로 해가지고 기호 적으시면 돼요. 그렇게 다 쓰시면 가장 깔끔하죠. 그래서 물 100cc 중에 산화칼슘 1mg 함유된 상태, 그거를 1도 DH라고 한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일러의 내부 스케일 및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청소하는 경우 필요한 공구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통 보일러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통 보일러 같은 경우는 동체가 원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크죠. 그래서 맨홀을 통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수작업 공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스크래퍼. 요 스크래퍼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껌 뗄 때 쓰는 헤라 있죠. 헤라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딱딱한 스케일이나 이물질을 긁어내겠죠. 그렇게 청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해머. 스케일 해머. 말 그대로 해머입니다. 스케일이 딱딱하다 보니까 해머를 이용해서 톡톡톡 깨는 거죠. 깨가지고 긁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이어 브러쉬. 그래서 스케일 해머로 깼는데 좀 들러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쉬 이거 뭡니까? 쇠솔이에요, 쇠솔. 그래서 이 쇠솔을 가지고 막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물질들이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다면 추가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스케일 커터와 튜브 클리너. 그래서 튜브 클리너라 쓰셔도 되고 튜브 클리너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커터, 스케일을 잘라내는 공구고, 튜브 클리너는 뭐 튜브 안쪽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안쪽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넣어서 뭐 수세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말 그대로 튜브 내부를 청소할 수 있게끔 만든 공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 이제 관련돼서 비슷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2가지 쓰시오, 3가지 쓰시오, 뭐 5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올 테니까 요거 잘 알아두시고 몇 가지 써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일러 열정산 시 배기가스 온도를 측정하는 위치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 열정산 시 뭐예요? 온도 측정 위치, 온도 측정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답은 나와 있는데요. 답이 뭐냐? 보일러의 최종 가열기 출구. 보일러의 정답 그대로 쓸게요. 최종
가열기 출구를 의미하는데, 자, 요렇게 써놓으면은 좀 헷갈려들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비슷한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요런 게 있을 겁니다. 보일러 운전 중에 온도계 부착 위치는 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썼던 게 있어요. 급수 입구 온도계, 그리고 버너 입구 온도계, 그 다음에 절탄기, 공기 예열기, 요거는 전후였죠. 전후 온도계. 그리고 과열기, 제열기. 요거는 출구였어요. 출구 온도계. 그리고 보일러, 본체, 배기가스 온도계. 온도계 쓰는 거 다 씁시다. 온도계.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뭐가 헷갈리느냐. 자, 맨 밑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보일러 본체 배기가스 온도계. 자, 이 말은 보일러 본체에 배기가스 온도계를 설치한다라는 소리인데, 이번 문제에서는 보일러의 최종 가열기 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자, 그래서 문제 푸실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우측의 요 온도계 위치들은 뭐냐면은 계측 기기로서의 온도계, 그래서 일반적인 설치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보일러 운전 중 온도계의 설치 위치, 또는 그냥 보일러 온도계 설치 위치,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 운전 중 온도계 설치 위치라든가, 아니면 요거 생략하고 보일러의 온도계 설치 위치 또는 일반적 설치 위치, 이렇게 물어본다면 요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문제처럼 보일러의 열정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보일러의 최종 가열기 출구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노통입니다. 노통이고 연도를 이렇게 뒤로 돌릴게요. 그래야지 폐열 회수 장치 그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버너를 이용해서 가열을 한다. 이렇게 화염을 이용해서 가열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배기가스가 이렇게 통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자, 이때 이렇게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발생된 증기를 어떻게 활용한다 했어요. 여기서 포화 증기를 이렇게 인출해서 여기서 한 번 더 과열하죠. 그래서 요게 과열기입니다. 과열기. 그리고 요거 이제 고압 터빈에 돌리고요. 그 다음 고압 터빈에 돌린 거 아까우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다시 한번 재가열해가지고 저압 터빈에 돌립니다. 그래서 재가열한다라고 해서 이게 제열기가 되는 거고, 과제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과제절이니까 절탄기 같은 경우는 우리 물탱크가 있으면 물탱크에서 배관을 이렇게 인출해가지고 물을 예열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는 절탄기라고 불렀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요 송풍기 쪽에다가 이렇게 배관을 연결하는데 요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해서 공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공기. 그래서 공기 예열기죠. 그래서 공기를 가열해서 넣어주는 공기 예열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절공, 얘들이 다 뭐냐면은 가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폐열 회수 장치인데 엄밀히 따지면 뭐야? 일종의 가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열기 출구 온도라 하면, 만약에 폐열 회수 장치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다 설치돼 있으면 최종단의 온도를 기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높다. 그럼 배기가스가 많이 빠져나간 거니까 온도가 높겠죠. 그럼 손실이 많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빠져나가는 온도가 낮다. 그러면 이 앞쪽에서 손실되는 연량을 많이 썼으니까 이 뒤쪽에 온도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효율이 좋구나.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열정산시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열정산시. 그래서 보일러의 최종 가열기 출구, 이 과제절공이 다 있다면 공기 예열기가 최종 가열기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 예열기 최종 출구에서 온도를 측정해가지고 보일러 열정산을 한다라는 거고, 만약에 과열기, 제열기만 있으면 제열기 출구에서 측정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런 의미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 열정산시 하면은 요게 답이 되고, 만약에 그냥 보일러 운전 중 또는 그냥 보일러 온도계 설치 위치 하면은 얘들이 맞는 거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스 온도 측정하는데 열정산시라고 했기 때문에 보일러의 최종 가열기 출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아래 설명은 보일러 종류별 수명계 부착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값을 쓰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한 번만 딱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너무 쉬운 문제예요. 연관하고 노통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수치는 75 아니면 100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노통 보일러가 있고 연관 보일러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보일러가 있을 때 그냥 제가 단순하게 그릴 거예요. 막 복잡하게 안 그리고 예를 들어 노통이 없고 연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 연관 보일러죠. 그래서 여기에 연관만 이렇게 설치한 보일러다라고 했을 때 수면계 설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항시 연관이 되었든 노통이 되었든 제일 위에 있는 거 최고부 요거보다 위쪽으로 합니다. 최고부 위쪽으로 연관인 경우에는 75mm 높여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연관인 경우에는 최고부 요 맨 위에 있는 배관이겠죠. 맨 위에 있는 배관의 최고부입니다. 최고부 위 75mm 지점에 수면계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관이었죠. 그럼 노통이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있으면 노통 보일러 이렇게 노통 설치될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노통 최고부 위 몇 mm로 합니까? 요거는 100mm가 됩니다. 100mm. 그러니까 간단해요. 연관이면 75mm, 노통이면 100mm예요. 그럼 쌤, 노통 연관 보일러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통 연관 보일러인데 연관이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노통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연관을 빼다가 이렇게 설치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관이 위에 있으면 요 연관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75mm 지점 여기에 설치하면 된다라는 거고, 똑같이 노통 연관 보일러인데 이번엔 반대로 노통이 위에 있고 이렇게 연관이 밑에 있을 수도 있죠. 이거는 만드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 노통이 위에 있으니까 노통 최고부 위에서 100mm 위쪽 지점에다가 수면계를 설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만 잘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죠. 연관이면 75mm고 노통이면 100mm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연관이면 연관 최고부 위로 75mm 높여서 설치하고요, 수면계. 그 다음에 노통이면 노통 최고부 위로 100mm 높여서 설치하는 것 뿐입니다. 노통 연관이면 위쪽에 있는 게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연관이 위에 있으면 연관 기준이기 때문에 연관 최고부 위로 75mm 올리면 되고요. 노통 위에 있으면 노통이 기준이니까 노통 최고부 위로 100mm 올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연간 75, 노통 100 요것만 기억을 딱 하시면 되고, 쌤 그러면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까? 예외 조항은 없습니까? 예외 조항 있을 수 있죠. 그거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해설해 보시면 나와요. 보일러 종류에서 이평 직립 횡관 보일러, 이평 직립 연관 보일러 이렇게 나오는데, 이평 보일러나 직립 보일러나 같은 말입니다. 이평 세워져 있다, 직립 세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이평 직립 횡관을 이평 횡관 보일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평 직립 연관을 이평 연관 보일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쌤 그러면 요거는 횡형 보일러입니까? 당연하죠. 횡형 보일러 종류가 뭐가 있었어요? 노통 보일러, 연관 보일러, 노통 연관 보일러가 횡형 보일러였잖아요. 그리고 이평 보일러는 요 두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우리 이론 시간 때 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횡형 보일러, 원통 보일러 중에 횡형 보일러, 얘들은 원통 보일러 중에 이평 보일러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평 횡관 보일러 어떻게 생겼어요? 보일러 동체가 세워져 있고요. 이 화실이 이렇게 설치되고 굴뚝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 중간중간에 횡관을 이렇게 설치를 해줘요. 횡관을 뭐 이런 식으로 설치한다거나 정면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횡관을 요렇게 또는 정면으로 이렇게 설치한 형태다라고 봤을 때, 자, 이 이평 횡관 보일러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 화실, 연소실, 천장판 최고부 위 75mm 상단에 수면계 설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화실이 뭐냐? 요게 화실입니다. 요게 화실. 그래서 요 화실 최고부 위로 몇 mm 올립니까? 75mm 올려서 수면계 설치하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횡형 보일러의 연관과 기준이 똑같습니다. 이평 횡관 같은 경우. 그래서 이평 횡관은 연관과 같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75mm 올리면 된다.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거는 이평 연관입니다. 자, 이 이평 연관은 구조가 어떻게 됐냐? 이 밑에 화실이 있고요. 위쪽으로 이 연관이 수직으로 설치가 돼요. 그러면 횡형 보일러는 어때요? 연관이 수평으로 설치가 되니까 이 연관 최고부 위를 찾을 수가 있죠. 최고부 위에서 올리는 걸 찾을 수 있는데, 수직으로 설치하면 어떻게 돼? 이 최고부 위 하면은 동체 최상단인데 동체 넘어서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수면계를. 그렇기 때문에 이 이평 연관은 어떻게 돼 있느냐? 기준에 보시면 화실, 연소실, 천장판 최고부 위에서, 자, 우선은 요게 연소실이라고 했습니다. 연소실 또는 화실이에요. 여기 이 최고부 위에서 연관 길이의 3분의 1 지점. 그래서 연관 길이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연관의 길인데 여기에 3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에 수면계를 설치해줘라.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조상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구조상 이 화실 천장판에서 연관 길이의 3분의 1 지점에다가 수면계를 설치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이제 요런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번 같은 경우는 입형 직립 보일러라고 돼 있고 이게 횡관인지 연관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잠깐 패스합시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나번부터 풉니다. 나번에 보시면 수평 연관 보일러. 그래서 연관입니다. 연관 최고 부위 뭡니까? 75mm 높이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75mm 되겠고요. 그 다음 노통 보일러. 노통 최고 부위 뭡니까? 100mm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랜지 부분은 당연히 제외합니다. 만약에 아담슨 조인트가 설치되어 있다. 그럼 요게 플랜지가 이렇게 설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플랜지 이음을 해놓은 게 아담슨 조인트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쪽에 패킹이 들어가니까 이 신축 팽창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아담슨 조인트 설치되면 이 플랜지 부분은 생략한다. 무조건 이 노통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통 최고부 위 플랜지 부분을 제외하고 100mm 위쪽으로 올려서 수면계 설치하고요. 자, 노통 연관 보일러 같은 경우는 노통 위인 경우는 노통이죠. 그럼 뭡니까? 100mm. 연관이 위인 경우에는 연관이죠. 그 75mm. 이렇게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번 봅시다. 가번에 보시면 입형 직립 보일러라고만 돼 있고 이게 횡관이냐 연관이냐 이 표시가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요 뒤쪽 내용을 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화실 천장판 최고부 위라고 돼 있고 미리로 표시를 해놨네요. 그러면 미리로 표시를 해놨으면 뭐예요? 75mm가 되겠죠. 자, 이렇게 75mm. 만약에 입형 연관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해설에 나오는 것처럼 천장판 최고부 위 하고 그 다음에 연관의 길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 미리 단위 요거 표시해 주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요 뒤쪽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입형 횡관을 물어본 거구나 아니면 입형 연관을 물어본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답은 어떻게 됩니까? 75, 75, 100, 100, 75.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봅시다. 동간 작업 시 필요한 공구 5가지를 쓰시오. 단 측정 공구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자주 나오니까 바로 적어 버릴게요. 자, 첫 번째 플레어링 툴 세트. 그래서 요거 이제 플레어 이음할 때 나팔관을 내는 공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관을 내서 플레어 볼트너트를 체결하는데 그거를 양쪽에서 몽키 또는 스패너를 이용해서 꽉 조이면 압축된다라고 해서 압축 이음새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플레어 이음을 압축 이음새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익스펜더라는 게 있었고요. 익스펜더 확강기고요. 그 다음 튜브 밴더 밴딩기고요. 자, 그 다음 사이징 툴 동간 끝을 원형으로 돌리는 공구. 그 다음에 튜브 커터. 자, 이거는 동간을 절단할 때 쓰는 공구.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가지 알고 계시면 되고 5가지 쓰시오 했으니까 이렇게 다 적으시면 되고 뭐 2가지, 3가지 써라 하면은 요 중에 골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 보일러 수중에 분해되어 생긴 가성소다가 과도하게 농축되면 수산화 이온이 많아져 보일러수가 강알칼리성을 띠게 되며 이것이 강제와 작용하여 생기는 나트륨이 강제의 결정입계를 침입하여 재질을 열화치하시키는 것으로 주로 수면과 접촉한 수면의 하단부나 리벳 이음부에서 발생하는 부식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명칭 쓰라고 하면 너무 쉽죠? 뭐예요? 가성치화입니다. 가성치화 현상이고, 이 가성치화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고온, 고압, 리벳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알칼리 부식이라 했어요. 알칼리 부식.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온고압 리벳 보일러에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 용접 보일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보면은 고온고압 리벳 보일러에 많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벳 보일러라 하면 이렇게 있을 때 보일러 동체가 있으면 요거를 용접이음한 게 아니고 리벳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죠. 리벳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뽕뽕뽕 리벳 모양이 뽕뽕뽕뽕 이렇게 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보일러 안에
급수, 물이 있을 때 보일러 수 또는 뭐 급수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보일러 수가 있을 때 가성소다가 과도하게 농축되면 가성소다의 양이 과도하게 농축되면 수산화이온이 많아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알칼리성을 띱니다. 그래서 알칼리 부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강알칼리성이 띠게 되고 이것이 강제화 작용해서 뭐가 생긴다? 나트륨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뭐예요? 소금기입니다. 소금기. 예. 그래서 철 같은 거, 우리가 철판, 뭐 스틸 이런 거는 다 뭐예요? 나트륨에 약하죠. 소금기에 약합니다. 쉽게 부식이 돼요. 그래서 이런 나트륨이 강제 결정입계를 침입하여 부식된다 이 소리예요. 재질을 열화, 치하시키는 것으로 수면과 접촉한 수면 하단부, 리벳 이온부 등에서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기가 어떻게 돼요? 하부에 이렇게 많이 침척되겠죠. 이렇게 가라앉을 겁니다. 가라앉다 보면 당연히 동판 하부가 많이 부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벳부는 다 어때요? 이게 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온고압이다 보니까 이 틈 쪽으로 물을 계속 밀어내요. 그럼 소금기가 어디? 이 틈에 고여버리겠죠. 그럼 그 부분에서 많이 부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온고압 리벳 보일러에서 자주 발생을 하더라.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만약에 6번 문제처럼 설명을 주고 명칭을 적으세요 하면 너무 쉬워요. 가성치화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성치화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쭉 서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그 내용들을 서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6번 문제에서는 이 명칭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가성치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보일러 연료로서 기체 연료를 사용할 경우 장점을 3가지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그 연료의 형태는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 연료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연료의 성상이 가장 좋은 것은 기체 연료고요. 가장 안 좋은 것은 고체 연료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왜 그럽니까? 기체 연료의 발열량이 가장 커요. 발열량이 가장 우수하다. 그러니까 연료로서의 특징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연소 효율도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태워도 발열량이 크니까 효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자, 또 완전 연소가 용이합니다. 완전 연소가 용이하다. 그래서 공기량이 조금 적더라도 완전 연소가 쉽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완전 연소되니까 불완전 연소분, 검댕이, 그름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 어때? 대기오염 적다라는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 거는 장점들이고 단점은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비싸고. 왜? 이 연료로서 성상이 가장 좋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취급이 어렵습니다. 취급이 어렵다. 그래서 기체 연료 하면은 우리 수소가스 있죠? 수소가스 생각하면 쉽습니다. 수소가스 하면 뭐가 탁 떠올라요? 수소폭탄. 그래서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취급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질이 워낙 좋다 보니까 비싸기도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이 석탄이나 연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들은 기체 연료랑 완전히 반대입니다. 고체 연료는 발열량이 낮고 연소율이 낮고 완전 연소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그름이 발생하니까 대기오염이 심하다. 자, 그리고 요 취급이 쉬우니까 요게 싸다. 그래서 고체 연료는 석탄, 연탄 싸고 취급이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액체 연료는 우리 뭐 휘발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경유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액체 연료의 가장 큰 장점은요. 요거 하나 적어두세요. 저장, 운반이 용이하다.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뭐 휘발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젤, 경유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뿐만 아니고요. 이 저장 운반이 용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체 연료를 액화해서 많이 취급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LPG와 LNG가 있죠. 그래서 액화 석유가스, 액화 천연가스가 있는데 얘들은 왜 액화해서 씁니까? 기체로 그대로 운반할 때 예를 들어서 용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 액체 연료는 용기 모양 그대로 담을 수 있죠. 뭐 이렇게 생겼든 뭐 동그랗게 생겼든 액체 연료는 그대로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체 연료는 그대로 못 담아요. 그래서 고체 연료는 이런 통에 담으면 틈틈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체 연료보다도 액체 연료를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기체 연료보다도 같은 부피라면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왜? 기체 부피가 액체보다 훨씬 크거든. 그러니까 이 기체를 압력을 가해서 압축을 하게 되면 요게 압축을 하게 되면 부피가 작아지죠.
그 압력을 올려서 어떻게 하는 거야? 기체를 액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를 확 줄여버리기 때문에 기체로 여기 담아갈 때보다 액체로 담아갈 때 수십 배, 수백 배 이상 더 많이 담아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 연료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장 운반이 가장 용이하다. 그리고 중간적인 특성을 가지겠죠. 기체 연료와 고체 연료의 중간적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 문제 정리합니다. 보일러 연료로서 기체 연료를 사용할 경우 장점을 3가지 쓰시오. 읽어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첫 번째, 연소 효율이 높다. 그렇죠. 연소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분 및 매연 발생이 거의 없다. 그렇죠. 완전 연소되니까 대기오염도 적고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적은 공기비로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연소 효율이 좋으니까 이 공기비가 좀 적더라도 충분히 완전 연소할 수 있다. 완전 연소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네 번째, 저발열량의 연료로도 완전 연소가 용이하다. 워낙에 연소 효율이 좋으니까, 연소 효율이 좋고 발열량이 크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기오염이 적다. 그렇죠. 완전 연소되니까 대기오염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렇게 이해를 한번 하시고 7번 문제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 역화의 원인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우선은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프리퍼지가 부족한 경우에 역화 일어나고, 저맛이 착화 늦은 경우, 그 다음에 연료의 과잉 공급 시 발생할 수 있고, 흡입 통풍의 부족이나 아니면 압입 통풍의 과대 시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화가 생기는 이유 딱 따져보면 이렇게 있을 때 버너가 이렇게 설치가 될 거예요. 버너가 설치됐어요. 그럼 역화라는 게 뭔지만 알면 되죠. 정상 연소 상태에서는 이렇게 화염이 이쁜 모양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연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소가스가 연소하고 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배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만약에 뭔가 이상현상이 생겼어요. 이상현상이 생겨서 이 버너라는 건 뭐예요? 일종의 연소장치죠. 그래서 연소장치 쪽으로 화염이 거꾸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 버리면은 이런 거를 우리는 역화라고 하는 겁니다. 역화. 그래서 주로 어떻게 발생하느냐? 자, 첫 번째 이유 보시면 프리퍼지가 부족하대요. 프리퍼지라는 건 뭐예요? 프리퍼지는 우리가 이 버너의 작동 순서를 보면 아시는데, 버너의 작동 순서가 어떻게 되냐? 버너의 작동 순서는 제일 먼저 송풍을 합니다. 송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파크를 튀어요. 스파크 튀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연료를 분사하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송풍기를 이용해서 제일 먼저 공기를 연소실 내부로 주입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송풍기를 이용해서 일정 시간 송풍기로 공기를 불어줘요. 그 이유는 뭐야? 이 안쪽에 만약에 운전하다가 정지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안쪽에 미연소분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연소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 송풍을 해주지 않고 바로 스파크를 팡 튀겨버리면 어떻게 돼? 논의 폭발로 이어지죠. 이 안쪽에 차있던 가스 때문에 스파크 탁 튀려보면 뻥 터져버려요. 뻥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압력이 확 올라가면서 거꾸로 화염이 타고 들어옵니다. 이게 역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소분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 단계가 뭐예요? 이 부분이죠. 송풍기를 돌려서 공기를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이 미연소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쭉 붉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 한다? 프리퍼지라고 하는데, 프리퍼지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 프리퍼지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요? 역화가 발생될 수 있죠. 논의 폭발과 함께 역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라면 송풍기가 돌아서 프리퍼지도 행해주게 되고 공기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트랜스, 스파크가 튀어요. 여기 안쪽에 전극봉으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하여튼 전극봉이 이렇게 삼지착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갭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흘리면 여기서 가운데서 스파크 타다다닥 튀어요. 그 스파크 타다다다다닥 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연료를 쫙 분사하면은 화염이 이렇게 쫙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기로 프리퍼지하고 그 다음 스파크 튀고 마지막에 연료 분사한다. 요게 점화 순서다. 이 버너의 점화 순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퍼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버너 같은 경우는 공기를 먼저 넣어주고요. 항상 헷갈릴 수 있는 게, 실기 작업형 하면은 제가 가스토치 말씀드릴 때, 가스토치는 가스 먼저 열고 점화하고 이 산소로 조절한다라고 했죠. 그거랑은 별개로 프리퍼지를 해줘야 됩니다. 보일러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퍼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 송풍하고 스파크 튀기고 연료 분사해서 화염을 착화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저맛이 착화가 늦은 경우. 자, 그럼 보세요. 송풍기 동작을 하고 스파크가 튀고 연료가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화염이 착화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송풍기 돌았어요. 근데 스파크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 뭐 약이 좀 없다던가, 트랜스 약이 없다던가, 전기가 약간 전멸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말았다 하다 보니까 스파크가 안 튀었는데 연료가 먼저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공기 들어가고 연료가 먼저 들어가면 이 연료가 바로 착화가 돼야 정상 연소가 되는데, 이 연료가 먼저 들어가 버리면 미연소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트랜스가 전기가 전멸하다 보니까 안 튀다가 연료가 들어가고 나서 탁 튀어버렸어요. 그럼 이상현상이죠. 그럼 뻥 터지면서 압력이 올라가고 역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맛이 착화가 늦은 경우, 트랜스가 늦게 튀어버려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다음번에 연료의 가인 공급. 방금 얘기했죠? 연료가 먼저 들어가거나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미연소분이 되기 때문에 역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라번, 마번은 이 간단해요. 이 결국은 역화가 발생하는 게 이 연소실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면 화염이 거꾸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 압력이 낮아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연소실 내부의 압력이 높으니까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쪽에 압력이 낮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 역화가 발생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흡입 통풍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 흡입 통풍 쭉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빼줘가지고 이 연소실 내부를 부합 상태, 압력이 낮은 상태로 만들어줘야 정상 연소되어서 이렇게 배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흡입 통풍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 내부 압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거꾸로 타고 들어가는 역화가 발생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압입 통풍이 과대할 때, 압입 통풍, 불어 넣어주는 통풍이 또 과대해버리면 마찬가지 압입 통풍의 큰 특징이 뭐였어요? 연소실 내부가 정압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연소실 내부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럼 역화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흡입 통풍을 충분히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압입 통풍을 너무 과하지 않게, 가장 좋은 건 평형 통풍이 가장 좋은데 어쨌든 이러한 경우에 역화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논해가 정압 상태냐 부합 상태냐 이걸 따져봤을 때 정압 상태가 돼버리면 역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과하게 정압일 때겠죠. 과하게 정압일 때 통상적으로 압입 통풍을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정압 상태이긴 하지만 과하진 않기 때문에 정상 연소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과하게 이 압입 통풍이 발생하면은 너무 압력이 올라가 버리면, 정압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은 역화가 발생할 수 있다. 흡입 통풍이 부족하면 정상 정압보다 더 올라가 버리니까, 연소실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 버리니까 역화가 발생될 수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8번 문제도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봅시다. 유량이 0.43m/s/로 흐르고 있는 관의 안지름이 0.4m에서 0.2m로 축소될 때 발생되는 손실 수두를 구하시오. 단 저항계수 K가 0.681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유량을 줬어요. 유량 Q가 0.43이고 이 단위로는 m/s/입니다. 그 다음에 지름 줬네요. D1이 0.4m. D2가 0.2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0.4m 직경을 가진 배관에서 이렇게 줄인 거예요. 줄인 거. 0.2m로. 요게 D1이고 요게 D2가 되겠죠. 요 직경, 요 직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손실 수두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건을 보는 게 유량을 줬고 직경을 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느냐? 유속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유속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 Q는 AV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유량입니다. 그러면 요 A라는 게 면적, 미터의 자승이고 V라는 게 미터 퍼 세크라고 해서 요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미터 삼승 퍼 세크라는 유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면적, 유속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량의 의미가 뭐 있습니까? 배관 안에 지나가는 물의 양을 우리가 유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거리 미터를 초당 이동했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유속이 되는 거예요. 유속. 그리고 요 이제 원의 면적이 있겠죠? 원의 면적을 우리가 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이게 뭡니까? 면적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까지 물이 차 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 그럼 이 파이프 안에 유량이 가득 차 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유량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뭐예요? 결국 이 전체 유량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가 뭐예요? V가 되는 거고 요 세로가 면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V 하게 되면 미터 삼승 per sec라는 자, 요만큼 거리를 이동한 유량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될 게 우리는 유속을 구해내야 됩니다. 유속 V. 그래서 유속 V는 A가 내려가니까 QA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직경을 줬는데 자, 문제 잘 읽어보시면 0.4m에서 0.2m로 축소될 때 자, 축소될 때입니다. 요거 축소됐다라는 뜻이에요. 축소됐다. 그래서 0.2m 일대의 손실수들을 구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직경을 줬기 때문에 이 공식을 바꿔야 됩니다. 공식 어떻게 하냐? A를 4분의 파이 D에 자성으로 바꾸셔야 되죠. 그래서 원의 면적 분의 Q 이렇게 해서 유속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럼 그대로 넣어줄게요. 그래서 4분의 파이에 D가 지금 0.2m로 구하면 되죠. 0.2의 제곱 분의 유량은 0.43. 0.43.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미터 삼승 per sec일 거고 요 밑에 게 미터의 자승이니까 자, 미터 한 개 남죠. 그러니까 미터 per sec 유속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속을 구해보게 되면 13.687이 나와요. 그럼 여기 세 번째에서 반올림하게 되면 13.69m per sec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V를 구해냈어요. 요게 이제 유속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유속을 이용해서 그 손실수들을 구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실수도는 당연히 속도수도가 되겠죠. 속도수도. 유속을 구해냈으니까 속도수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H는 속도수도 EG 분의 V 자승 이거 베르누이 정리에서 나왔었죠. 자, 여기에다가 저항계수 줬으니까 저항계수 K를 곱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손실수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K가 0.681입니다. 0.681 곱하기 2 곱하기 중력가속도 9.8이고요. 분의 V의 제곱, V가 요거죠. 13.69. 그래서 13.69에 요게 제곱을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내게 되면은 답은 6.511이 나오는데 6.511이 나오는데 단위 환산해 보면은 위에 게 미터 퍼 세크에다가 제곱했으니까 제곱이고요. 밑에 게 중력 가속도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의 자승입니다. 요거 단위가 없고요. 자, 그러면 세크 자승 날라가고 미터 한 개 나오니까 최종 단위가 미터가 나오겠죠. 자, 근데 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6.51이 되는 거고 단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미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수두기 때문에 미터 H2O라고 쓰셔도 되는데 문제에서 그냥 미터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만 작성해 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과정에다가 요 계산 과정하고 요 밑에 요 계산 과정 작성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최종 답안 요거 6.51m라고 해서 최종 답안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아래 보기를 이용하여 보일러의 점화시 조작 순서를 알맞게 나열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제가 미리 이렇게 적어뒀고요. 보시면 앞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점화 순서 생각하시면 돼요. 통풍 및 환기 요거 뭐예요? 우선은 공기를 먼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프리퍼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화용 불꽃을 점화한다. 요거 이제 트랜스죠. 트랜스 또는 뭐 스파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파크를 타다다닥 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버너에 연료를 분사하면 되죠. 그럼 이제 화염이 탁 붙는 겁니다. 그걸 착화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착화가 되면은 점화용 불꽃은 제거하면 되겠죠. 타다다닥 튀는 걸 계속 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가스레인지도 똑같아요. 가스레인지 처음에 이렇게 버튼 눌러서 돌리면은 타다다닥 튀죠. 타다다닥 튀면서 점화 쫙 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우리 손 딱 떼잖아요. 그럼 트랜스 안 튀어요. 타다다닥 튀던 게 그만 튄단 말이야. 이 계속 튀면 건전지 다 달아버리죠. 그래서 점화용 불꽃 제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소 조절 및 조작을 하면 됩니다. 연료랑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고 공기도 맞춰서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간단한 거니까 기본 원리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보기에서 골라 쓰게 되면은 1, 4, 2 그리고 3, 5, 6이네요. 3, 5, 6 자, 요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보온 시공된 어떤 온수 공급 간의 열 손실이 3000kcal/h이다.
보온 효율이 80%라면 보온을 하기 전 나관 상태에서의 손실 열량 kcal/h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보온 효율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타는 Q1 분의 Q1 빼기 Q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Q1이 나관 상태 보온되기 전이고요. Q2가 보온 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Q1은 그냥 배관만 있을 때 보온하지 않았어요. 자, Q2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겉에다가 보온제를 탁 씌웠어요. 이렇게 씌웠어. 요게 Q1이고, 자, 요게 Q2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노출된 관, 얘는 보온된 관이겠죠. 그럼 안쪽에 증기가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보온되지 않은 배관의 열 손실이 클 겁니다. 그 보온된 배관의 열 손실은 좀 작겠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보온하기 전에는 100이라는 손실이 발생했어요. 100kcal/h라는 손실이 발생했어요. 근데 보온하고 나니까 요게 한 20 정도가 손실되더라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대로 넣어보게 되면 처음 전체 100분의 100 빼기 20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100 빼기 20이면 뭐야? 80이죠. 80. 그래서 효율이 곱하기 이거 100 해야 됩니다. 원래 퍼센트로 구하려면 100 하게 되면 효율이 80%다. 그래서 80%의 열을 아낀 거예요. 원래는 100이 손실되던 거를 20이 손실된다. 그럼 80만큼 아낀 거잖아. 그러니까 효율이 80%가 나온다. 그러한 의미의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Q1이 나간 상태인 거고 Q2가 보온된 후다 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요. 그럼 이 조건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뭐가 Q1이고 뭐가 Q2인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다시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보온 시공된 어떤 온수 공급관의 열 손실이 3000kcal/h였다. 자, 보온 시공이 됐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Q2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Q2가 3000입니다. 3000kcal/h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보온 효율, 자, 요 이타가 80%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거 Q1을 구해주세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공식은 나왔어요. 근데 이거 우리 Q1 구하는 공식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바꿉니다. Q1분의 Q1은 1이죠. 그리고 Q1분의 Q2가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Q1분의 Q2가 되는 거고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타는 1 빼기 Q1분의 Q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Q1을 구해야 돼요. Q1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 한 덩어리예요. 요거 한 덩어리.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Q1분의 Q2란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요렇게 한 덩어리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플러스 Q1분의 Q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타가 다시 1로 넘어와야 돼요. 그러면 1, 얘가 원래 플러스니까 넘어올 때는 마이너스 이타로 넘어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근차근 지금 하나씩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랑 요 한 덩어리 자리 바꾸면 되죠. 그래서 자리를 바꾸게 되면 최종 공식이 Q1은 어떻게 되냐? 얘가 내려가니까 1 빼기 이타 분의 Q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공식 완성됐죠. 자, Q2 조건 좋고 이타 줬으니까 요 공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 빼기 이타 저거 퍼센트로 가는 게 아니고 백분율로 가야 됩니다. 100 나눠가지고 0.8 분의 Q2 뭡니까? 3000이에요. 그 3000 해서 구하게 되면 요게 답이 보자. 150kcal/h더라. 이거 kJ/h로 바뀌어 나와도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어차피 kJ/h 넣으면 최종 단위 kJ/h 나오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SI 단위라 해서 당황할 필요 없다. 그 조건만 kJ로 바뀌는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원래 나간 상태에서는 15,000kcal/h의 열이 손실되었는데 보온하고 나니까 요만큼밖에 손실이 되지 않더라. 그러면 얼마나 아낀 겁니까? 15,000 빼기 3,000 하니까 12,000kcal/h만큼 아꼈다라는 거죠. 손실되는 열을 아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답은 이렇게 나왔고요. 여러분들 계산 과정 적어주실 때 요거 작성하시고 최종 답란에다가 요거 한 번 더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1번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일러의 용량 표시 방법을 3가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미리 적어뒀어요. 보시면은 전격 출력, 보일러의 마력, 전열 면적, 상당 방열 면적, 그 다음 상당 증발량, 최대 연속 증발량, 이렇게 그냥 단순히 외우셔도 되는데,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전격 출력 뭡니까? 자, 요거 QT는 난, 배, 예를 얘기하는 거죠. 얘들 다 더하면은 전격 출력입니다. 이렇게 용량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보일러 마력, 더 말할 것도 없죠. BHP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열 면적 또는 상당 방열 면적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전열 면적 또는 상당 방열 면적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난방부가 Q는 스몰 q 곱하기 A라는 공식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요게 방열 양인데 이게 실제 방열량일 수도 있고 표준 방열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A가 그냥 실제 전열 면적이면은 얘가 실제 방열량이 돼요.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단위는 똑같고요. 요게 면적이니까 미터 자승 이렇게 곱하면은 난방부와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나온다라는 거고, SI로 바뀌면 어떻게 돼? 킬로줄 퍼 미터 자승 아워, 그리고 미터 자승 똑같죠. 그래서 단위가 킬로줄 퍼 아워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그냥 A라면 실제 전열 면적이니까 전열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상당 방열 면적 EDR이면 얘가 표준 방열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방열 면적 또는 상당 방열 면적 같은 말이니까 표준 방열량이 되면서 어쨌든 상당 방열 면적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당 증발량 보겠습니다. 상당 증발량은 GE죠. GE. 그래서 이거 뭐예요? G 곱하기 539 하게 되면 열량 나옵니다. Q.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나올 거예요. 만약에 G 곱하기 2256 하게 되면 여기다가 4.186 곱한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 열량 킬로 줄 퍼 아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Q나 구하는 방식만 다른 거지 의미는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당 증발량으로도 표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 연속 증발량, 이건 뭐예요? 계속 보일러를 상용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를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용 상태에서 최대로 발생시킬 수 있는 증발량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보일러의 용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 번씩들 짚어보시고요. 아, 요런 것들로 보일러의 용량을 표시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다음 온수 보일러의 설치 계략도에서 미완성된 부분의 배관을 연결하여 완성하고 유체의 흐름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니까 요런 그림 그리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몇 번 그려보고 익혀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려드리고 그리고 어떤 배관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보니까 가운데 요게 보일러고요. 요게 온수 보일러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게 목욕탕. 그럼 급탕설비는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 있는 게 실내 난방 기구로서 방열기 또는 온돌이라는 겁니다. 온돌이면 그 바닥 밑에 이제 코일이 매설돼 있겠죠. 그 방열기 같은 뭐 당연히 방열기 라디에이터 설치돼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난방용 배관은 이쪽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팽창 탱크가 있고 고가 수조가 있습니다. 그럼 고가 수조에서 물을 끌어와서 난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작도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고가 수조에서 이 급수를 행할 때는 팽창 탱크가 있으면 팽창 탱크를 통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급수 배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급수가 이렇게 들어가서 예열되어서 보일러 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배관을 하나 이렇게 땁니다. 따가지고 고가 수조 쪽으로 연결을 딱 해줘요. 그러면 팽창 탱크에서 이렇게 해서 예열돼서 들어가는데 요게 이 팽창관은 아닙니다. 팽창관은 요 밑에 나오는 배관인데, 팽창관 같은 경우는 보통 보일러 환수 주간에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난방 라인에 연결이 됩니다. 그럼 난방 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요게 이제 방열기란 말이죠. 그 요게 펌프고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럼 화살표를 기준했을 때 이쪽으로 공급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배관이 공급이 되고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안쪽에서 물이 데워지고 이쪽으로 나와서 방열기 쪽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팽창관 그려야 되니까 제가 이 화살표 이쪽으로 당기겠습니다.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럼 팽창관은 환수 주간에 연결돼야 되니까 보일러 쪽으로 가는 관. 그래서 팽창관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점프 시키고요.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팽창관 같은 경우는 방향 표시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급수하면 내려갈 거고 이 온수 팽창하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얘는 따로 방향 표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려두고요. 그 다음에
고가 수조 쪽에서 배관을 따와가지고 자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여기 점프 시키고요. 그 다음 이렇게 그려서 이쪽에 나가는 관이 없으니까 자 그림이 좀 삐뚤음한데 그냥 좀 양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화살표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고 얘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 이거는 뭐냐면 목욕탕 쪽으로 들어가는 요 그냥 상수도 차가운 물 왜? 고가 수조에서 바로 오면 그냥 차가운 물이잖아요. 이렇게 보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가 수조에서 또 하나 땁니다. 이렇게 따가지고 요건 이제 급탕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보일러 쪽으로 들어가서 가열돼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급탕수가 되는 거죠. 급탕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건 뜨거운 물 급탕수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계략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요게 팽창 탱크에서 이게 팽창관이 될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오버플로우 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구조도상 정확하진 않죠. 정확하진 않는데 오버플로우 아니면 안전관일 텐데 어쨌든 요거는 오버플로우 관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밑으로 바로 연결하는 거 환수 주관으로 연결하는 건 팽창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팽창 탱크에 있어서 급수 배관이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느냐 우선은 난방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방열기잖아요. 이쪽에 코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난방수가 이렇게 온수가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해서 이 안쪽에 온수가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 온수 보일러니까 이 온수가 이렇게 가득 차 있겠죠. 그럼 안쪽에서 데워지고 이쪽으로 순환하면서 다시 난방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난방을 행하게 되고요. 그럼 얘가 난방 라인이죠. 난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목욕탕으로 가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가 수조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차가운 물이 먼저 타고 들어가고요. 우리 여러분들 화장실 들어가 보면 세면대 딱 열면 차가운 물 나오잖아요. 그게 수조에서 바로 오는 거다. 상수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면대에서 쓰는 따뜻한 물 그것도 이게 배관을 이렇게 별도로 따서 이 온수 보일러 안쪽에 코일을 이렇게 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수도 배관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 왜 그러냐? 이 보일러 내부에 있는 난방용 온수는 방열기 쪽으로 순환을 시키긴 하는데 실제 우리 세면대 쪽으로 이 보일러 안에 있는 물을 쓰면 어떻게 돼요? 보일러 안에 있는 물이 엄청나게 깨끗하진 않습니다. 엄청나게 더럽지도 않고 관리 잘하면 엄청나게 깨끗하지도 않아요. 이거를 바로 끌어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 배관을 별도로 따서 이렇게 코일화 시켜가지고 이 별도의 배관을 이용해서 깨끗한 수도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데우기만 데워서 쓰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략도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시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해를 한번 해보신다면 이후에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3번 문제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